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입니다. 2차 전지 분야 세계 1위 기업 중국의 CATL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가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 들어 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부진한 성적을 계속 거듭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낼 대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가전은 역시 LG라는 광고 슬로건을 증명하듯이 LG전자가 올 1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생활 가전 분야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가전 사업을 정리하라 이렇게 조언했던 맥킨지의 컨설팅을 따르지 않은 덕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봤습니다. 네,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네요. 네,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감도는 영향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최소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뿐 아니라 앞으로 몇 차례나 이런 빅스텝을 택할지도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그렇군요. FOMC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5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OMC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도 네, 5일 저희가 휴장을 하니까 6일 정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FOMC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유력해진 상황에서 증시가 오늘 같은 이런 좀 많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 이런 흐름을 보인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이미 악재가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게 선반영이 좀 끝났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증시 전반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오후에는 이렇게 낙폭을 줄여나간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 등의 악재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만큼 월 말로 갈수록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초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공포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전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대비 추가 상승할 것이라며 공포 심리를 비중 확대 기회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증시는 곧잘 회복을 하고 하니까요. 하락 국면이 언제쯤 이제 좀 전환이 될 것이다, 돌아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의 전망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FOMC가 끝나야 하고요. 또 오는 11일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우선 확인이 돼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인데요. 오늘 지수를 회복시킨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락다운된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이 봉쇄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큽니다. 상하이의 점진적인 정상화로 공급망 우려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을 줄이는 만큼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와 부양책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봉쇄 영향을 특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봉쇄 완화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 만한 영향을 미칠 만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중국의 락다운으로 피해를 봤던 업종일수록 긍정적인 시각 변화도 클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화장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중국 봉쇄로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다만 이 최근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주가 회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급등하는 6월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우리 화장품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니까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매출 의존도가 35%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국 고객이 주력인 면세까지 합한다면 58%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 코스맥스는 지난해 매출 기준 41%에 달하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현지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16%인데 면세까지 포함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 락다운으로 이들의 주가가 흔들릴만 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 점유율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출근할 때 혹시 마스크 착용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착용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는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있는데요. 예. 단적으로는 중국 봉쇄 조치 완화와 또 국내 노마스크 등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자 최근 증권가에선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박 기자는 오늘부터 바로 미모를 뽐냈군요. 화장품 업종이 겹호재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고 봉쇄 완화 수혜 업종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호텔과 면세 업종, 특히 호텔 신라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면세점 매출 비중 중 70%가 중국의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중국 올림픽과 락다운으로 1분기에는 따이공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봉쇄 조치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만 이번 달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보여드린 중국 소비주들의 경우 현재 보릿고개를 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와 해외여행 정상화 등에 따라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뭐 완성차, 가전, 뭐 식품 업체까지 다 봉쇄의 영향을 받았는데 빠른 정상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일정들 어떤 게 있죠?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FOMC겠죠.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5일인 어린이날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날은 우리 시장은 휴장하는 날이고요. 중국 증시는 3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합니다. 또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발표될 이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는 1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이루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올 1분기 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이 점유율 순위를 보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CATL은 우리 배터리 업체 3사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도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전 세계 이 전기차 업체들이 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서 이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이 중국산 배터리 활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 중국의 시장을 완전히 내어주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국 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이 배터리 업체 이 CATL이 이 때 아닌 위기설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CATL 1분기 실적이 심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CATL은 지난주 목요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을 지난 주말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 CATL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CATL 주가는 급락했고 또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강미선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CATL의 주가는 올 들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실적 발표 날까지 주말로 미뤘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CATL의 1분기 매출은 153% 늘었지만 순이익은 23%나 줄었습니다. 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절반에도 못 미쳐 연초부터 이어진 위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CATL은 배터리 소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를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에선 경쟁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내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쏠림입니다. CATL은 내수 시장을 빼면 세계 점유율이 3위로 밀려나고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도 올해 연말로 끝이 납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생산 거점 지역화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내수 위주로 성장한 CATL은 전기차 핵심 지역인 북미, 유럽에 생산 기지가 없는데 독일 공장 가동마저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가 부담은 똑같을 텐데 포트폴리오 때문이거든요. CATL이 넣고 있는 전기차가 해외로 팔리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 락다운에 대한 효과들은 분기까지는 CATL이 뒤늦게 해외 생산 기지를 늘리려고 나섰지만 미국의 견제 속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신 기자. 지난해 테슬라하고도 CATL이 뭐 좀 계약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위기설이 왜 나온 겁니까? 네, CATL을 둘러싼 위기감은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CATL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거졌는데요. 예. 미국 정부가 사기업인 CATL을 공산당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기업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 CATL은 사실 무근이라며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더해 1분기 실적마저 꺾이자 위기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은 또 보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원래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주던 보조금을 30%를 깎고 또 내년부터는 아예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보조금 혜택 종료로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 CATL 입장에선 그만큼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CATL은 전체 매출의 75%를 내수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주행거리 400km 차량은 350만 원, 400km 미만 차량에 대해선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선 작년에만 3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2배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외 전기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좀 확대하고 나선 걸로 아는데 뭐 글로벌 진출을 좀 더 이 중국 기업들 좀 활발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CATL은 작년 독일에 공장을 짓고 올해부터 이제 배터리 셀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EU 당국이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현재 공장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CATL은 미국에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CATL이 LG 엔솔보다 늦게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냉랭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손쉽게 CATL의 미국 진출을 허용할 거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습니다. 또 공장을 새로 지으면 수율 하락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의 경우엔 습도와 열을 식혀주는 냉수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수율이 나쁘다는 게 배터리 회사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배터리 공장 승인을 잘 안 내주는 모양이죠. 유럽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이 부상을 또 견제하려는 의도도 또 있고요. 예, 그런 의도가 아무래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 쪽 진출도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CATL이 주력으로 삼는 게 앞서 얘기했던 이 저가 배터리죠. LFP 배터리, 각형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LFP 배터리. 여전히 이거 잘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예. 현재도 LFP 배터리는 불티나게 또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까지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CATL이 35%로 1등을 했고 예. 그 다음으로는 LG 엔솔이 15.9%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눈여겨볼 부분은 CATL은 작년에 점유율이 28%였는데 35%까지 올랐고요. 예.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22%에서 15.9%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 말은 즉슨 중국 CATL이 많이 쓰는 LFP 배터리 보급률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말을 해줍니다. 예. 물론 현재 LFP 배터리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배터리 업체가 쓰는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를 앞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주행거리 측면에서 우수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효과적이란 겁니다. LFP 배터리는 최대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반면 NCM 배터리는
최대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예. LFP 배터리는 또 이제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차에 뭐 이렇게 많이 배터리를 싣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값 때문에 LFP 배터리를 좀 많이들 계약을 하고 활용을 하는 단계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시각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업체들도 이제 중국처럼 한때는 이제 LFP로 가는 게 아니냐, 저가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원자재 가격 부분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원자재 가 상황이 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이렇게 1위 업체가 이렇게 휘청하고 한다면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중국 업체가 급부상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업체는 내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CATL과 달리 전 세계 골고루에 걸쳐 고객사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상위 20개 중 13개 브랜드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 GM, 포드, 테슬라부터 독일 브랜드 BMW, 벤츠 등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LG 엔솔의 해외 매출 비중은 95%에 이릅니다. LG 엔솔은 완성차 회사와 합작 법인도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GM과 미국의 합작 법인을 3곳 세웠고 스텔란티스와도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 원재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도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최근 LG화학, 포스코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도네시아에 11조 원 규모의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등 광물 확보부터 배터리 셀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호주 광산 업체로부터 전기차 250만 대분을 만들 수 있는 리튬을 앞으로 5년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 CATL이 아까 내수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외 매출이 95%다.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을 앞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 LG 엔솔이 CATL의 수익성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내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기업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보통 삼각전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에비타 마진율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예. 이 에비타 마진은 이자 비용이나 세금과 같은 요인을 제외하기 때문에 두 기업을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단 지난해 에비타 마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2.4%, CATL이 19%로 이 두 기업 간 격차가 좀 컸습니다. 예. 하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에비타 마진율은 1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 CATL은 15%로 감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빠른 반등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CATL의 경우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올해로 끝이 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걸로 예상되고요. 반대로 LG 엔솔은 미국과 유럽에 구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점유율이 높아질 거란 평가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반 이상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점유율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CATL은 중국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30%대에서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유튜브에 오늘 내보낼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보죠. 네, 제목은 겨박제 넘은 LG 엔솔, CATL 개섰거라. 해시태그는 한중 배터리 전쟁, 무서운 추격자 LG 엔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김성민 씨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일명 주린입니다. 장기가 안 좋아서 모두 손실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제가 테슬라, 애플처럼 큰 종목 위주로 매수했는데 이렇게 물리주는
평균 한 10% 이상 빠진 것 같고요. 주식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한국, 미국 주식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우리 증시는 10% 안팎, S&P 500은 13%, 나스닥은 21% 내렸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점차 빨라지고 있는 긴축의 속도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했다는 인플레이션 우려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라는 부분들이 올해 좀 달라진 투자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의 투자 환경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학개미는 상황의 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대형주는 반등한다는 팬데믹 시대의 투자법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믿었던 대형주가 예상과 달리 추가로 미끄러지면서 손실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총 상위 5종목은 지난달 평균 5.6%, 올해 초 4개월 동안 15.1%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주들은 4월 평균 16%, 연초 대비 18% 넘게 빠지며 더욱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른바 주린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형주는 반등한다라는 패턴이 깨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한 얘기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상황이 다 녹록지 않습니다만 특히나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 우리가 왜 팬데믹 이후부터 B2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분들 피해 더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빚내서 투자하는 이 B2 규모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네. 문제는 계속된 하락장에도 신용거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서 반대 매매 역시 상당할 전망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9월 2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 기준 22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규모인데 하지만 작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로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증권사들은 신용금리를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에서 많게는 1.7%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 들어 추가 인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신용융자 금리도 연내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들 현황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이투자증권이 90일 이상 기준으로는 최대 9.6%,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박 기자 단순히 이자율만 들어서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이자 이 비용 계산은 증권사별로 조금 상이한데요. 네. 이자 계산 방법에는 크게 채차법과 소급법이 있습니다. 채차법은 상환 시점까지 기간을 나눈 뒤 이 기간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네. 소급법은 전체 신용융자 이용 기간에 소급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1억을 빌려서 50일 기준으로 이제 신용융자 거래를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난해 대비 금리 등락폭이 컸던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이 고시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먼저 채차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일에서 7일 그리고 30일 이후 이자율이 각각 적용되며 최종 이자율이 두 기간은 비용을 더한 59만 9,315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7일까지는 채차법과 동일하지만 이후 계산할 때 누적 효과를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7일 이하의 경우 6%, 그리고 30일 초과의 경우 6.6%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7만 원 정도가 더 비용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용거래 투자자들의 비용이 더 커진 건데요. 네. 다만 이 계산은 예시일 뿐 이 증권사별로 기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거래를 하게 될 때면 이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사용할 때 소급법이 일단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일단 작년보다는 내야 하는 돈이 올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가 기간 안에 갚지 못하고 강제 처분을 당하는 반대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대 매매 금액은 지난 2020년 3조 원대, 지난해 4조
4조 원대를 돌파했고 올해에는 1분기에만 9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올해 1분기 반대 매매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324억 원을 기록한 대장주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과 LG에너지솔루션이 150억 원대로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대형주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대 매매도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팬데믹 직후에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달 들어서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불안하면서 안전 자산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계속되는 하락장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은 22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증시를 떠난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ETF와 ETN 순매수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ETF와 ETN을 3조 7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전자산으로라도 자금이 이동을 하면 다행인데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움직임도 많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예 주식시장을 떠난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금금리 대폭 올리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규모는 772조 5천억 원대로 전달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가량 인상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최대 2.8%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2.15%,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2.1%대였습니다. 현재 투자시장 자금 흐름을 보시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아예 은행으로 또 이동을 시키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 현황을 체크해봤습니다. 박 기자, 과거에도 또 이렇게 큰 하락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의 투자자들 행보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지금이랑? 네, 지금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료 사진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미군단 힘겨운 떠받치기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로 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신문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네. 이때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쏟아지는 그런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버티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반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3개월치 좀 단기로 보자면 아직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지 전문가들 어떻게 봅니까? 네, 아직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락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먼저 보수적인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수 전반에 걸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이익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업종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다올투자증권은 저점 매수 등 이 공격적인 투자는 아직 이르다면서 추가 하락은 아니더라도 반등할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600선이 무너지면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을 위주로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추가 하락보다도 일단 반등할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대신증권의 경우 현재 하락장은 비중 확대 기회라면서 악재들이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과 긴축 우려, 성장주 투자 부담이 모두 완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구간에선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2,600선이 무너지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전략을 그리고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매도하지 말고 지켜보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 5일 새벽 FOMC 결과 발표 이후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5월에서 6월 단기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두 입장 모두 2,600선이 깨진다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공통적이었고 단기적으로 일단 5일입니다. FOMC 결과 이후의 시장 흐름 또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안전자산 찾아 떠난 개미들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현금 보유, 저점 매수, 이 중간에서 갈 곳 잃은 개미, 안전자산으로 대피했다라고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갈 곳 잃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야말로 길잡이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가파른 조정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워렌 버핏의 지혜를 듣기 위해 주주총회장에는 올해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신인규 특파원이 그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미국 오마하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제 뒤를 보시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건물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I'm a lot younger, so I'm looking to really just obtain any wisdom I can in general from the great Warren Buffett, and I'm also very interested in Warren's opinion on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right now, especially with where the economy is overall headed. 사람들은 콘서트와 대형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총회 규모에 시작 전부터 들떠 있습니다. 3년 만에 주주들 앞에 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등장만으로 투자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올 들어 6.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13.8% 떨어진 S&P 500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입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장인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는 510억 달러를 들여 정유주인 쉐브론과 옥시덴탈, IT주인 HP 등 기업 지분 투자에 나섰습니다. 버핏 회장은 투자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때로는 재치 있게, 때로는 진지하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이 자리에서 깜짝 공개합니다. He bought roughly 15 million shares of Activision.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분야는 수익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역시 확고히 드러냈습니다. If you told me you owned all of the Bitcoin in the world and you offered it to me for $25, I wouldn't take it because what would I do with it? I have to sell it back to you one way or another. I mean, maybe I have the same people, but it isn't going to do anything. 이번 연례주총에서 워런 버핏 회장과 찰리 먼거 부회장은 60개에 달하는 질문을 소화해냈습니다. 90세를 훌쩍 넘은 투자 거목들이 지친 기색 없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무차별적인 질문에 답하는 마라톤 일정. 이 자체가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I mean, there's an unspoken message too. We're here, we're alive, we're doing well. We can answer questions. It kind of builds confidence in the company a little bit. 총회가 끝난 이후 주주들이 서로 자유롭게 투자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위한 우드스탁이라고 불릴 만큼 자유롭고 들뜬 총회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벽을 쉽게 허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주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일이라는 이 회사 사람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마하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기업들의 요즘 이슈와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기업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전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죠.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양 기자, 오늘 주제가 LG전자 가전사업입니다. 역대급 또 실적이 나온 지지대기도 한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LG전자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가전입니다. LG의 최고급 브랜드인 시그니처,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맞춤형 브랜드 오브제 컬렉션입니다. 네. 이 가전 하나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죠. 이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성장시키면서 LG전자는 이전 백색 가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글로벌 1위 가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존 가전 최강자였던 미국 월풀을 매출 8천억 원가량 앞서 나갔죠. 그런데 이런 LG전자 가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전 없는 LG전자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20여 년 전인 1999년 맥킨지는 LG전자의 가전 사업을 매각하는 편이 낫다라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네. 이 당시 LG의 제품 라인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3개 대형 가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한 번 사면 10년 정도는 거뜬하게 쓰니 교체 주기가 당연히 깁니다. 교체 주기가 길다 보니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네. 또 백색 가전의 경우 범용 제품에 가까워서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가전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라고 조언한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랬다면 지금의 LG전자가 없었겠죠. 예. 이 당시 LG전자는 맥킨지 컨설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LG전자를 이끌던 김상수 부회장은 가전은 생필품이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가전은 살아있다라면서 이 가전 부문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생활가전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합니다. 네. 우선 예전에 없던 새로운 가전, 즉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의미의 신가전 그 한 축입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공기청정기, 세탁물 건조기, 스타일러, 최근엔 스탠바이미 같은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은 가전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생활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도록 한 것으로 이 가전은 생활이다라는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레드 TV와 인테리어 가전 등을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수익성을 추가로 높였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이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들이지만 저 당시부터 저런 개혁을 단행했다는 게 대단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LG 하면 가전 이런 수식어가 또 생겨난 건데 지금 LG전자 가전 부문 어디까지 왔는지 실적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10년 전인 2012년 LG전자 생활가전 분기 매출은 2조 원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LG전자의 생활가전 매출은 8조 원에 근접하면서 이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셈인데요. 이 TV 부문도 2분기 연속 매출 4조 원을 넘겼죠. 이 가전과 TV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LG전자 전체 매출의 60%에 달합니다. 네, 뭐 매출에 이어서 영업이익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당시 이제 맥킨지에서 가전 부문을 매각하라고 한 게 수익률이 낮다라는 이유입니다. 요즘 LG전자 실적 볼 때도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에 LG전자는 가전 17조 4천억 원을 팔아서 573억 원을 남겼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영업이익률은 0.32%에 불과하죠. 네. 그런데 지난해 LG전자는 가전 27조 원을 팔아서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로만 따지면 8%를 상회하는 겁니다. 보통 가전은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LG전자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LG전자 하면 사실 삼성전자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두 기업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를 삼성전자가 먼저 내놓으면서 이 LG전자의 가전 위상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지적도 있었는데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LG전자의 경우 영업 이익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이 TV와 가전 부문 영업이익을 보면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증권업계에 따르면 2천억 원만이 생활가전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LG전자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이번에 생활가전 분야에서 또 가장 큰 성과를 낸 1분기였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가전 부문 위주로 좀 성장을 한다 이런 계획일까요? 네, LG전자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가전 사업을 한 축으로 두고 네. 이 자동차 부품, 즉 전장 사업은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전장 부문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는데 올해 1분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올 1분기 전장 부문의 적자는 63억 원에 불과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왜 가전제품 명가라고 불리게 됐는지 재미있는 그 배경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업앤 이슈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LG와 LX의 분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X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LG그룹과의 계열 분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전해주시죠. 예, LX그룹이 LG그룹과 계열 분리를 위한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X그룹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준 회장이 LG에서 독립해 만든 회사로 지난해 LX홀딩스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구 회장은 LX그룹 출범 이후 LG그룹과 계열 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블록딜 방식 매각과 기부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지분 7.7%를 2.04%까지 줄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 요건인 동일인 지분 3% 미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가 LX그룹 심사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LX그룹과 LG그룹 간 계열 분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사 간 계열 분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LX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LX그룹은 지난 1년간 적극적인 M&A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웠고 최근 구 회장 수건 사업이던 반도체 사업 확장에도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공정위 계열 분리 조건에 내부 부당거래 금지 조건이 있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 부자 감세와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영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좀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은 20에서 2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겁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현재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리고 추후에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초에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은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최초에 시작을 했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은 저는 정권 거래세는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는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만 해당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거래세 유지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와 맞물려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미루고 동시에 양도세와 거래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새 정부 공약의 우려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증권거래세 그리고 단계적 인하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는 비판을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고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그런 유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 추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오늘, 아직까진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야외 활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과 의류, 화장품 관련 상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해외 항공권을 10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항공권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몰린 인파는 300m가량 긴 줄을 만들었는데 항공사가 준비한 물량은 완판됐습니다. 탑승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7월 21일까지인데 항공권 구매자의 90% 이상이 발권을 마쳤습니다. 1년 반 만에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억눌렸던 여행 소비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니까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본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대화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처럼 회복된 일상에 국내 관광도 북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만 20만 4천 명의 관광객이 몰릴 예정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기간 침체됐던 상권도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옷은 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확실히 마스크를 쓸 때는 피부 화장을 거의 안 했는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종류를 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후 뷰티 상품군 매출은 전년보다 48% 뛰었는데 색조 화장품 매출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야외 활동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백화점과 홍대 일대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1년 반 만의 노마스크로 주요 번화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8일 앞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공식 사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쌍용차와 KDB 생명보험 매각건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정부와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회장직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임기를 1년 5개월가량 남겨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사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 다른 뜻은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역 균형 발전은 녹아 없어지는 퍼주기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쌍용차, KDB 생명보험 매각이 무산된 데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무산은 유럽연합의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것이었다며 여전히 조선업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존의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개편하지 않는 한 또다시 대규모 조선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입니다. 회생법원 관리하에 있는 쌍용차 매각건에 대해선 본질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금 지원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KDB 생명건은 매각 대상 대주주가 부적격해 무산된 것으로 다음 회장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5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는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이 증시는 그만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긴축 소식과 함께 코로나로 봉쇄도 이어지고 있고요. 러시아 상황도 여전히 악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 역시 러시아의 영향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원자재가 시골에서 자주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 이 고약한 냄새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나요? 고약한 냄새 시골이라고 하면 비료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비료 냄새? 이 비료 냄새가 좀 고약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은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이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료가 농사할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인데 농가에 좀 타격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이 농작물들이 자라면서 이 토지의 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재배 이후에는 이 토지를 반드시 좀 비옥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비료죠. 이 비료 가격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농업시장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2위 곡물 수출 국가인 브라질이 러시아산 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제 제재로 이 비료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오르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곡물가가 폭등해서 걱정이라곤 하지만 이 곡물을 키우는 비료값도 올랐다면 농업시장 정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게? 이 세계은행에서 산출하고 있는 비료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네. 2010년의 비료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지난 3월, 올해 3월이죠. 237.60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인 21년 3월에는 67.44를 보였는데요. 이 전년 동기보다 2.3배나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료값이 치솟는 이유는 이번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비료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료 시장에서 장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러시아가 비료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 비료 시장에 적신호가 내려진 거죠.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정해진 양만 비료를 수출하는 비료 수출 쿼터제를 시행했는데요. 원래는 작년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이 기한을 내년 봄까지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재밌는 건 이런 사안에도 수혜를 받는 기업과 업종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 비료값이 오르면서 식량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만 네. 주식시장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입니다. 이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는요, 1946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질소 비료 회사입니다. 네. 이 질소 비료를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하다 보니 이번 비료 대란의 수혜주로 꼽힌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좀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만 36.19% 상승을 했고요.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무려 99.12%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거의 100% 상승을 해준 겁니다. 뭐 질소 비료 업계 중에서도 특히나 이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름도 좀 길고 어렵긴 한데요. 맞아요. 이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는요. 이 천연가스 공급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비료의 주 원료인 암모니아 질소는요. 천연가스에서 추출이 됩니다. 이 유럽의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4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는 북미에 있는 천연가스를 비교적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는 거죠. 특히 이 질소의 비료의 경우는 CF 인더스트리스가 세계 최대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점은 ES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기업에 대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 이렇게 살펴보니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주목을 받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는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고 또 수송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도 친환경적인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 수소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소의 수요가 현재는 1% 미만인데 업계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20%로 약 20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소 비료 회사라고 일단 다 오르는 건 아닐 것 같고 천연가스 의존을 어느 국가에서 하는지 또 ESG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월가 전망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월가의 전망도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여전히 월가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투자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의 주가 96달러 수준인데요. 목표 주가의 평균은 109.53달러입니다. 현재보다 13%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건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시티그룹의 경우 121달러를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는 13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상승 여력이 35% 넘게 있다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5월 시장이 어려운 장세가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비료 시장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주목하시면서 이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경쟁사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매출 격차는 2017년 1.9배에서 지난해 2.7배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삼성의 한 경영진은 한때 특허 전쟁까지 치르면서 애플과 경쟁했는데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 넘사벽의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팀 쿡 CEO 이후 애플이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며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 적극적인 R&D 투자로 자체 칩셋을 설계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한 부품 효율화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방산 관련 소식입니다. 2조 원에 불과한 군함 시장에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출혈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같은 함정 분야 방산 업체로 지정된 곳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HJ중공업, 삼강 M&T 등 8곳에 달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함선 입찰을 할 때 1순위로 가격을 따지다 보니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3.7%인데 비해서 함정 분야는 마이너스 6.8%로 5년 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업체들 간의 이른바 나눠먹기식 수주 관행 탓에 함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